모두가 비운 줄 알았던 저택 거실에서 저는 몰래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휠체어 소리가 내려왔고 백만장자 여회장이 제 앞에 엎어져 오열했습니다. 그 곡이 30해 전 그녀가 버린 딸과 제 부모를 죽인 공장 사고를 함께 끌어올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6, 이름은 하은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저를 그냥 하은 씨 혹은 가정부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처음 윤 회장 댁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집의 크기가 아니라 이상할 만큼 고요한 공기였습니다. 벽마다 비싼 그림이 걸려 있고 샹들리에는 매일 반짝이는데 이상하게도 이 집은 늘 빈집 같았습니다. 주방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여긴 돈은 많은 집인데 웃음소리가 없어. 그 말의 뜻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지요. 윤혜숙 회장은 이 집의 주인이자 방송에까지 나왔던 백만장자 여회장이었습니다. 신문 속 사진 속에서는 늘 단정한 재킷을 입고 서 있었지만 제가 처음 본 회장님의 모습은 휠체어에 앉은 작은 노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은 또렷했지만 말수가 적었고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언제나 7시 반. 죽은 꼭 따뜻하게. 관리는 저에게 그렇게 지시했지만 정작 회장님은 식탁에서 한 숟갈도 뜨지 않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대부분 밖에서 생활했고 손주는 해외 유학 중이라 이 집엔 늘 어른색과 직원들만 있었습니다. 거대한 거실, 계단, 복도, 방들 전부 빛나는데 사람 사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주말 오후 집 안 사람들은 모두 나가고 없었습니다. 부회장님 내외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비서는 회장님 병원 검진 예약 때문에 전자차트를 정리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회장님은 오전 요양보호사와 같이 검진을 받고 바로 병원 근처 호텔로 잠시 들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집엔 아무도 안 들어와. 저녁은 쉬어도 돼. 주방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모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후 내내 침구를 갈고 화분을 정리하고 계단 손잡이를 닫고 나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문득 거실 구석 장식장 위에 올려져 있던 검은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바이올린 케이스. 하지만 누구도 그걸 열어보지 않았고 먼지도 거의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케이스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절로 올라갔습니다. 잠깐만 소리만 들어보자. 집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인터폰 화면도 출입문 센서도 전부 조용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생각보다 상태가 좋은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습니다. 광택이 남아 있었고 줄도 멀쩡했습니다. 마치 어제까지 누군가가 켜고 있던 것처럼요. 목이 꽉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것도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병원 침대 옆 창틀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면서도 활을 잡았던 손. 끝내 완주하지 못한 곡. 그때의 숨소리와 떨리는 선율이 이 낯선 거실 위로 겹쳐 올라왔습니다. 엄마.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이름과 함께 저는 악기를 들었습니다. 어깨에 올리고 턱을 괴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좁은 월세방 밤마다 들리던 어머니의 연습소리. 방음 하나 되지 않는 벽 너머로도 선명했던 그 곡. 저는 활을 올리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음을 켰을 때 집안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젖힌 것처럼. 제가 켠 곡은 이름도 모르는 자장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곡을 우리 둘만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악보도 없었고 어디서 배웠는지 말해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늘 가난과 피곤 속에서도 끝까지 연습하던 곡. 선율이 거실 천장으로, 계단으로, 2층 복도로 천천히 흘러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이올린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제 손에 포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하은아.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귀에 어머니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켰을까요? 몸이 조금 풀리고 마음이 느슨해질 때쯤 어디선가 달깍, 달깍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룻바닥 위를 긁고 지나가는 둔탁하면서도 규칙적인 소리. 처음엔 바람 때문에 문이 흔들리는 건가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바퀴 소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마 저는 연주를 멈출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곡이 끊기면 방금 전까지의 따뜻함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켰습니다. 점점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달깍 달깍 복도를 지나 계단 위쪽에서 멈춘 듯 조용해지더니 이내 계단을 하나씩 내려오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화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단 난간 너머로 작은 휠체어의 손잡이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 손잡이를 꼭 쥔 채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내려오고 있는 사람, 윤혜숙 회장이었습니다. 늘은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내려오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장님은 혼자였습니다. 움직이는 게 힘들어 보였지만 눈은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악기를 내리려 했습니다. 규칙상 주인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 계단을 내려와 거실 바닥에 휠체어를 멈추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는 하나도 없고 바퀴 소리만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근처에 서자 회장님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깊게 팬 눈밑, 그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 곡, 쉰 목소리가 거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화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선율이 흐르기 시작하자 회장님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입술이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이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눈가가 젖어 보였는데 곧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안 돼, 이건. 회장님은 가슴팍을 움켜쥐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고 속으로 삼키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끊어진 실처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여기서 이 노래가? 저는 연주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고 활은 줄 위를 타고 흔들렸습니다. 눈앞에서 이 집의 주인이자 백만장자 여회장이 마치 잃어버린 아이를 본 사람처럼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곡이 그냥 예쁜 자장가가 아니라는 걸, 어머니와 나만의 노래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이 집의 고요가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오랫동안 덮어두고 있던 상처 위의 뚜껑이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 메뉴도 창밖 풍경도 똑같은데 사람들 숨소리만 미묘하게 가벼웠다가 무거워졌다가 했습니다. 하은 씨,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리 이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어제 회장님 앞에서 바이올린 켰다면서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미 들렸구나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고 잠깐만 소리도 크게 안. 제가 허둥지둥 변명하려는데 이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칙 어긴 건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회장님이 따로 불러오라 하셨어요. 우선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혼나려고 부르나 싶다가도 어젯밤 울던 모습이 머릿속에 겹쳐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저는 2층 끝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라. 낮은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문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휠체어에 앉은 채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눈 주변이 붉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다시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머리를 숙이며 말하자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곡, 다른 말 없이 그것부터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배웠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려면 결국 제 과거도 드러나야 했습니다.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저한테만 들려주던 곡이에요. 회장님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악보는? 없어요. 엄마도 어디서 들은 건지, 누구한테 배운 건지 말 안 해줬어요. 그냥 우리 둘만 아는 노래라고만. 마지막까지 그 곡을 켰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병원에서도 손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화를 놓질 않으셨어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복도 발소리도 안 들리는 고요. 회장님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가 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일정이 끝나면 꼭 한 번씩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얘기를 잠깐 하다가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니? 밝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한테 피해주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힘들어도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고요. 그래서 너를 혼자 키웠고, 네.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회장님은 자꾸만 눈을 피했습니다. 손가락이 팔걸이 위에서 자꾸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식구들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회장 윤재호 씨. 어느 날 제가 거실 카펫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는 퇴근하자마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묻지도 않은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더라. 하루에도 몇 번씩 하은이, 하은이 부르시네.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해 고개만 숙였더니 재호 씨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신기해. 10년 넘게 곁 지킨 사람들은 이름도 잘 안 부르더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가정부 이름은 그렇게 잘도 부르셔. 말은 웃음이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님도 비슷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의는 지키되 꼭 한마디씩 걸쳤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많이 말씀이 느르셨어요. 하은 씨랑 있으면 시간이 잘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우리도 노력은 했는데 역시 젊은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되시나 봐요. 말 끝에 살짝 힘을 주고 미소를 지을 때마다 그 웃음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집안 공기는 조금씩 뒤틀려 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눈빛 사이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즈음 저는 우연히 이 집의 또 다른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창고 겸 서재로 쓰이는 방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 위에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고 몇 개는 라벨이 떨어져 내용물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방은 잘 안 쓰니까
대충 먼지만 털어. 주방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지만 저는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를 들어 올리자 바닥에 종이 몇 장이 흘러내렸습니다. 노랗게 바랜 신문 조각,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구겨진 악보 한 장.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았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 뒤로는 커다란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신문 조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그룹 공장 화재 사망명, 부상명. 제 눈이 숫자를 읽으려다 굳었습니다. 윤그룹. 어머니가 제일 많이 욕하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저런 데는 언젠가는 하늘이 벌 줄 거야.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그 이름만 나오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사 이름이 회장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제 손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더욱 섬뜩했던 건 악보였습니다. 구겨졌지만 음표 배열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선율을 마음속으로 따라가 보니 어머니가 켰던 그 자장가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가위로 급히 오려낸 듯한 기사 조각들, 합의 유가족, 진정서 같은 단어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숨기고 말하지 않던 그 과거가 바로 이 집의 역사와 겹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했던 시선, 재호 씨와 며느리의 싸늘한 말투, 그리고 내 손에 남아있던 신문 조각의 활자들.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야? 왜 아무 말도 안 해줬어? 작은 방,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자취방 천장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유품 상자를 다시 꺼낸 건 그 신문 조각을 본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취방 구석, 옷장이랑 벽 사이에 끼워 넣어둔 낡은 박스. 언제 꺼내도 먼지가 풀풀 날릴 것 같은,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상자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손을 올렸다가 내리고 다시 올렸다가 내리고 마치 상자 안에서 누가 제 손목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쉽게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열어도 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나서야 겨우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어머니 냄새 같은 게 훅 올라왔습니다. 양 냄새, 세제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한 공기. 맨 위에는 흰 수건이 접혀 있었고 그 위에 낡은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젊은 어머니, 어린 제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사진. 이것들은 수없이 봐 온 것들이라 저는 그저 옆으로 치워뒀습니다. 문제는 그 아래에 깔려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종이 클립이 녹슬어 있는 서류 뭉치 하나. 겉장 오른쪽 구석에는 제가 낮에 봤던 것과 똑같은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윤그룹.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활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장 화재 사고 관련 합의서, 사고 일자, 피해자 명단, 보상 금액, 그 옆 한 줄에 적힌 이름 하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을 비벼도 글자가 그대로였습니다. 수십 번 마음속으로 불러본 그 이름이 싸늘한 서류 위에서 낯선 활자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더 많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가족 진정서 사본, 산재 신청서, 반려 통보, 추가 보상 불가 안내문.
곳곳에 삐뚤게 적힌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제 남편은 회사 지시에 따라 야간 근무를 했을 뿐입니다. 책임을 인정해 주십시오. 아이 하나를 제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걸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늘 괜찮다. 이미 지난 일이다라고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묻는 날이면 어머니는 대답 대신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그 자장가, 우리 둘만의 노래,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곡은 슬픔을 잊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도저히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넣어둔 노래였다는 걸. 서류 맨 마지막에는 짧은 메모장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 직접 면담 요청. 비서실에서 거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함. 볼펜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종이를 찢지 않으려 애쓴 흔적처럼. 윤 회장. 저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금의 윤혜숙 회장이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던 뒷모습. 내 어머니 얘기를 들을 때마다 피하던 시선. 그 자장가가 흐를 때마다 부들부들 떨리던 손가락. 어머니가 끝까지 욕하던 회사. 그 회사의 이름이 찍힌 합의서. 그리고 제 앞에 앉아 지난 날을 꾹꾹 눌러 삼키고 있는 노인.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당장 일을 그만두고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원망과 눈물을 떠올리면 밥을 짓고 바닥을 닦는 제 두 손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도망쳐야 돼.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다른 생각이 바로 뒤따라왔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른 채 끝나는 거야.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숨기던 이유도, 이 사람들이 정말 뭘 했는지도.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관리 이 과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은 씨, 오늘 저녁에 회장님이 찾으셔. 일찍 들어오래.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결국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끝내 말하지 못한 걸 제가 대신 보고 듣겠다고. 이 집이 어떤 죄를 숨기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그날 밤 저택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주방에는 국 끓는 냄새만 가득했고 다른 직원들은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방으로 올라가 보래. 주방 아주머니가 눈짓으로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2층 복도를 걸으며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또 한 번 숨이 막혔습니다. 노크를 하려는 순간 안에서 먼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렴. 이미 제가 온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단단한 목소리. 문을 열자 방 안은 어둑했습니다.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고 회장님은 휠체어에 앉은 채 무릎 위에 뭔가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오래된 악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양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낯선 곡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내가 어제 켠 곡이다. 회장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네, 내가 만든 곡이야. 아무에게도 준 적 없어. 아무에게도 들려준 적 없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내 어머니가 그걸 켰다고 그랬지. 회장님의 눈이 제게 꽂혔습니다.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늘 이 곡만 켰어요. 제가 아는 건 이게 우리 둘만의 노래라는 것뿐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악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속삭이듯 한마디가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묻자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곡을 한 번만 더 켜줘. 이제는 끝까지 듣고 싶어. 저는 손에 힘이 풀리는 걸 느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서 가져온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턱을 괴고 활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율이 방 안을 채우자 회장님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오래전으로 돌아간 사람처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어머니가 끝까지 욕하던 윤 회장이 정말 이 사람인가? 어쩌면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곡이 흘러나오는 한 이 집의 과거는 다시 묻힐 수 없다는 것.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을 끝까지 보고 내가 누구의 딸이었고 누구의 원망 위에서 살아왔는지 마지막 한 줄까지 확인하겠다고. 저는 그날부터 이 집의 숨소리를 다르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발소리, 식탁에 내려앉는 숟가락 소리, 계단을 오르내리는 바퀴 소리까지 어느 하나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유품 속 서류를 본 뒤로 이 집은 더 이상 주인 집이 아니라 진실을 숨기고 있는 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이 집 사람들의 리듬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회장 내외가 언제 들어오는지, 회장님이 약을 드시는 시간, 운전기사가 차를 빼는 시간, 비서가 문서를 들고 나타나는 시간까지 하루 이틀 지켜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그 패턴을 거슬러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회장 내외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관리 이 과장은 저녁은 간단히 차려두고 각자 먹을 거다라고 했지만 회장님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식탁에 모이자. 직원들끼리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 집에서 식구들이 한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늘이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저는 몇 번이나 손에 쥔 칼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일하던 공장 구내식당, 서둘러 먹던 밥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되어 모두 식탁에 모였을 때 방 안 공기는 낯설 만큼 무거웠습니다. 부회장 내외 회장님, 관리 이 과장, 주방 아주머니, 그리고 저 모두 예의를 차려 앉아 있었지만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깊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날씨, 주식, 연예인 이야기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바이올린 아직 거실에 있지?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거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회장님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런 건 나중에. 하은아. 회장님은 아들의 말을 끊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가져와서 어제 그 곡을 켜주겠니?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 순간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거실로 나와 바이올린을 들고 다시 식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 손과 얼굴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의심했고, 누군가는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괜찮겠니? 회장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고르고 활을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렸을 때 공기가 확실히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운 자장가였지만 오늘은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식탁 위 숟가락이 하나둘 멈추고 대화가 끊기고 의자에서 미세한 몸부림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어릴 적 어머니가 연습하던 속도 그대로 천천히 곡을 이어갔습니다. 한 음마다 어머니가 쌓아둔 시간과 눈물이 얹혀 있는 것처럼 손끝이 묵직해졌습니다.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회장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을 식탁 아래에서 조용히 움켜쥐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복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 부회장님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갈랐습니다. 포크가 접시를 세게 치며 떨렸고 물잔 속 물이 출렁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머니? 왜 이런? 재호야. 회장님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부회장님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고 조용하게 곡의 마지막 구절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숨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곡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도 누군가 밥을 씹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30해 전이다. 허공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30해 전에 내가 한 아이를 버렸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관리 이 과장이 급히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갑자기 무슨... 입 다물어, 재호야. 이번에는 확실히 회장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그 아이를 숨겼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 줄 알았다. 돈과 자리가 죄책감을 덮어줄 거라 믿었다. 회장님의 시선이 공중을 헤매다가 잠시 제 얼굴 위에 멈췄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기억을 속이지 못하더라. 저는 손에 쥔 활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떨리던 손이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차분해졌습니다. 부회장님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겠지. 회장님의 말이 그의 말을 덮었습니다. 아무 이름도 보호도 유산도 심지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저는 입을 다문 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언을 듣는 사람처럼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우연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바이올린은 단지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균열을 드러내는 도구였고 제가 처음 쥔 작은 반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끝나고 난 뒤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모른 척했고 누군가는 못 들은 척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같은 문장이 떠 있었을 겁니다. 회장님이 버렸다는 아이. 저는 그날 밤 내내 뒤척였습니다. 어머니 유품 상자, 합의서, 공장 화재 기사, 그리고 식탁 위에서 떨리던 회장님의 손. 모든 조각이 머릿속에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누군가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부회장님이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그는 넥타이를 매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연주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원하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잇자 그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요. 어머니가 원하셨다니 뭐. 다만 앞으로는 그런 감정적 연출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이 집은 드라마 찍는 세트장이 아니니까요. 감정적 연출.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더 노골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안 곳곳에 작은 소문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들었어? 회장님이 옛날에 애를 하나 숨겼다잖아. 그러니까 그거 지금 가정부랑 관련 있는 거 아냐? 복도 끝, 주방 앞 세탁실 안. 직원들끼리 속삭이는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며느님은 더 노련했습니다. 저를 불러 차를 내리게 한 뒤 웃는 얼굴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하은 씨, 요즘 어머님이랑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찾으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아, 별 말씀을요. 저는 그냥.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말이죠. 가끔은 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제 얼굴을 아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가정부라는 자리는 어디까지나 가정부니까요. 그 말 속에 섞인 경고의 냄새를 못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노골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관리 이 과장이 다급히 저를 찾았습니다. 하은 씨, 큰일 났어. 손님방 하나 좀 같이 가줘요. 따라 올라가 보니 잘 쓰이지 않는 게스트룸이 어수선하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서랍이 반쯤 열려 있고 바닥에는 보석함 뚜껑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 방 오늘 청소했죠? 네, 먼지만 털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님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 있었고 손에는 텅 빈 보석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귀걸이가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가 걸렸습니다. 여보, 이게 말이 돼? 어머니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잠시 후 부회장님이 보안팀장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방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방 오늘 청소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모두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제가 먼지만 닦았습니다. 귀걸이는 본 적도 없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안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직원들 방도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 방문이 열리고 옷장이 열리고 서랍이 하나씩 뒤져졌습니다. 수납함이 뒤집히고 가방 안이 뒤져질 때 저는 그저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직원이 작은 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의 손 위에는 아까 봤던 것과 똑같이 생긴 보석함과 귀걸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치에서 제 옷 사이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숨겨져 있던 그것을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저는 정말 모르는. 이젠 너무하네. 부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눈물 자극하더니 이젠 집안 물건까지 손대요? 아니에요. 전 그런 적.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바닥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관리 이 과장이 황급히 나서서 말렸습니다. 부회장님,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요. 다른 직원들 출입도 이 방 담당은 이 친구 하나야. 게다가 요즘 유난히 우리 집 사정을 잘 아는 눈치지 않던가. 그의 시선이 제게 박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손을 대면 안 되지. 가정 형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서늘해졌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기 전 이 과장이 작성했던 제 신상 정보, 어머니 병원비와 빚 얘기까지 부회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잠깐만, 저 진짜 아닙니다. CCTV 보시면. 그래, 그래서 부르는 거야.
경찰이랑 같이 확인하자고. 휴대전화 화면에 숫자가 눌러지는 소리가 선명히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회장님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민 사람은 비서였지만 방 안 공기를 장악한 건 회장님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부회장님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곧장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귀중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이 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 준비한 대사를 꺼내는 것처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제 방, 서랍, 제 얼굴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네. 집안 체면도 있고 다른 직원들까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리게 만드는 게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끝이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도망칠 틈도 변명할 틈도 없이 저는 정가자 낙인을 찍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단 한마디였습니다. 휴대전화 위에 올려진 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경찰은 조금 있다 부르자 방 안 모든 시선이 회장님에게로 이동했습니다. 우선 내가 직접 이 아이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다. 그 말이 저를 살린 건지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건지 그때의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은 이 집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저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은 이 억울한 절도 사건에서부터였다는 것. 경찰이 온다는 말은 그날 바로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조금 이따 부르자고 말한 뒤로 부회장님은 잠시 물러났고 대신 공기만 더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관리 이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하은 씨, 알지? 이건 그냥 실수로 넘길 문제가 아니야. 저 아니에요. 진짜로요. 나도 그럴 거라고 믿고 싶어. 근데 부회장님이 이미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경찰 부르는 건 조금 미루자고 하셨으니까 그 사이에 할 말 있으면 정리해둬요. 할 말. 나는 무슨 말을 준비해야 할까? 도둑질 안 했다 말고 이 집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는 말까지 꺼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하은 씨, 회장님이 거실로 내려오라고 하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 보니 의외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회장 내외 관리 이 과장, 주방 아주머니, 비서, 그리고 회장님. 경찰만 없을 뿐 마치 작은 재판장 같았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문제가 된 귀걸이와 보석함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잘 아는 또 다른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회장님은 휠체어에 앉아 그 사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리해야겠다. 회장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집안 물건이 사라졌다가 이 아이 방에서 나왔지. 네, 어머니. 부회장님이 곧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자고 했고 집안 명예를 생각하면 명예. 회장님은 그 단어를 한번 굴려보듯 입안에서 굼뜨게 되뇌었습니다. 명예라. 그 말 끝에 회장님의 시선이 갑자기 제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은아. 네.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연주해 줄래?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부회장님이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그 곡을 조용히 해.
오늘은 이 아이가 악기 내려놓기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해볼 거야. 회장님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작은 노트와 펜, 그리고 낡아 보이는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저게 뭐죠? 부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내 일기장이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어깨에 올리고 턱을 괴고 활을 쥐었습니다. 어제 그 곡,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첫 음을 켰습니다. 자장가가 다시 거실을 채웠습니다. 어릴 적 좁은 방, 어머니의 뒷모습, 병원 침대 위 희미한 미소,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저는 선율만 붙잡았습니다. 곡이 절반쯤 흘러갔을 때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32해 전 내가 한 아이를 낳았다. 방 안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지킬 용기가 없었다. 남편도 집안도 세상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멀리 보냈다. 부회장님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이미 정리된. 아직 안 끝났다, 재호야. 회장님은 비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서는 낡은 일기장을 펼쳐 회장님 앞에 놓았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여기 있다. 오늘 내가 만든 자장가를 그 애에게 들려줬다. 나는 연주를 이어가면서도 그 문장이 귀에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언젠가 내가 가진 죄가 다 정리되면 이 노래를 따라 그 아이를 찾으러 가겠다. 회장님은 책장을 넘기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지 않았다. 자리를 지켰고 회사를 키웠고 다른 아이들을 키웠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곡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갈 때 회장님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이 곡은 그 아이를 위한 노래였다. 누구에게도 준 적 없는 곡. 악보도 집안에서 모두 치워버렸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악보. 집안 어디에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그 악보가 왜 우리 집 낡은 상자 속에 들어 있었을까? 하은아, 내 어머니 얘기를 다시 해줄래? 회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곡을 우리 둘만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묻지 말라고 했고요. 그냥 이 노래만은 잊지 말라고. 부회장님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악보를. 회장님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내 어머니 유품 중에 이 곡 악보가 있었다고 했지. 저는 손에서 활을 내려놓고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접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혹시 모를 순간을 위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악보 한 장. 이겁니다. 비서가 그것을 받아 회장님 앞에 올려놓자 방 안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일기장에서 꺼낸 악보와 나란히 놓더니 둘을 천천히 맞대어 보았습니다. 음표, 쉼표, 작게 적힌 메모들, 모양도 흐릿하게 번진 잉크 자국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내 글씨다. 회장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쓴 악보다. 그러곤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지? 느릿느릿하지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쉬듯 대답했습니다. 정미란입니다. 순간 회장님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술이 부르르 떨리다가 눈가가 한 번에 젖었습니다. 미란이.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버린 딸 이름이다. 방 안에서 동시에 여러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주방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부회장님만이 끝까지 표정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억이 잘못되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을 감정적으로 몰고 가시면 조용히 해. 이번엔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지금 평생 도망치던 죄를 붙잡은 거야. 회장님의 시선이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하은아. 네. 목이 꽉 메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회장님이 겨우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내 외손녀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몸이 휘청했습니다. 누가 등을 미는 것도 아니었는데 바닥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외손녀. 이 집 가정부가 아니라 이 집이 버린 피의 한 줄기.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뒤집혔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윤구름 로고가 찍힌 서류, 회장님의 떨리던 손, 그리고 윤 회장 같은 인간들이라고 이를 갈던 어머니의 얼굴. 어느 것 하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처음으로 진짜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확인도 안 된 일을. 확인? 회장님이 일기장 속 메모들을 비서에게 넘겼습니다. 출생일, 아이의 양육비 보낸 계좌, 보육원 이름. 다 여기 있다. 내가 처리했던 서류도 있을 거다, 재호야. 그 이름이 거론되자 부회장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경비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저 아까 부회장님이 요청하셨던 경찰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방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진실이 한꺼번에 문 앞에 서 있는 셈이었습니다. 제가 훔쳤다는 누명과 이 집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죄. 회장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어오시라 해요. 그 말에 부회장님이 다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런 상태에서 경찰까지 부르면 집안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어머니 감정도 정리 안 되셨고, 그래서 지금 부르는 거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 집이 저지른 죄를 오늘부터는 우리가 숨기지 않겠다는 첫날이니까. 그 한마디에 싸구려 보석함 위로 놓여있던 귀걸이가 한낱 소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던 절도 누명보다 이 집이 감춰온 죄가 훨씬 더 무겁다는 걸 모두가 동시에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경찰이 들어오면서 조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이제는 그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는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나는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잠재적 도둑으로, 누군가는 이 집이 버린 피부치로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조사는 형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귀걸이가 없어졌다고 신고하신 분이 누구시죠? 며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입니다. 손님용 보석인데 방에 두고 나갔다 돌아와 보니 사라져 있었어요. 발견은 어디서? 이 아이 방에서요. 부회장님이 내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나는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격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진짜 다뤄야 할 건 귀걸이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하나만 말해도 될까요?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귀걸이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방이 뒤져지기 전에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 저 말고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눈을 좁혔습니다. 누굽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주방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회장님 비서, 그리고 보안팀장이요. 제가 청소를 마친 뒤에 둘이 방을 들락거리는 걸 봤습니다. 부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근거 없는 말은 삼가죠. 종일 집안 돌아다니는 사람이 가정부인데 누가 뭘. 그때였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일한 머리가 희끗한 기사님이었습니다. 항상 말수가 적던 사람이라 모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 그 방에 저도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의 시선이 곧장 그에게 꽂혔습니다. 기사가 왜 거길 들어가? 부회장님이 부르셔서요. 운전기사는 침을 한번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방 좀 정리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안팀장이랑 비서님이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귀걸이가 어디 있는지 몰랐고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나올 때는 귀걸이 얘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메모를 멈추고 부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전에 방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부회장님은 잠시 입을 굳게 다물었다가 억지로 미소를 올렸습니다. 집안 관리 차원이었습니다. 귀걸이를 찾고 있었을 뿐이고요. 근데 왜 찾지도 못했다는 그 귀걸이가 가정부 방 깊숙한 곳에서 나와야 했을까요? 운전기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20년을 봤습니다. 사고가 하나 터지면 꼭 누군가 한 명이 희생양이 됐습니다. 예전 공장에서도 그랬고요. 예전 공장. 그 단어에 나와 회장님의 시선이 동시에 기사님에게 향했습니다. 경찰관도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장이라면 윤그룹 공장 화재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전기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도 누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서류들 정리하신 분이 부회장님이셨습니다. 부회장님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기사님, 그만하시죠. 저도 이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까지 예전처럼 희생양 만드는 건 양심이 허락을 안 하네요. 방안 공기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어머니 유품 속 메모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비서실에서 거부, 다시 연락하지 말라함. 그 비서실,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였을까? 경찰 조사 과정은 길어졌고 나는 그 옆에서 묵묵히 질문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에 있었는지, 가족 사정은 어떤지, 윤그룹이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CCTV랑 출입 기록, 그리고 관계자들 진술 더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특정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일단 도둑 딱지를 붙여두긴 어렵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부회장님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집안 사람부터 관리하는 게 제 일이고요. 경찰이 돌아간 뒤 집안에는 더 불편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합의서, 진정서, 반려통보, 그리고 익숙한 이름 하나. 담당자 윤재호. 볼펜으로 휘갈겨진 듯한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썼던 메모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윤 회장 직접 면담 요청. 비서실에서 거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함. 비서실. 담당자. 윤재호. 내 외삼촌이라는 사람. 이 집에서 날 내쫓으려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를 절망 끝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르는 사람. 가슴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처음으로 그런 문장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비서를 찾아갔습니다. 실례지만 예전 공장 화재 사건 서류들 혹시 아직 남아 있나요? 비서는 순간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죠? 제 아버지가 그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 집에 들어와서야 알게 됐고요. 내 말에 비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부회장님이 반대하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참을 침묵하던 비서는 결국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사 지하 기록실에 있습니다. 공장 관련 사고 파일, 기밀 스탬프 찍혀 있는 서류들, 담당자 사인까지 전부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내 발걸음이 더 이상 예전의 가정부 걸음이 아니란 걸 나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회장님 방으로 올라갔을 때 회장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볼 건 다 봤구나. 그 한마디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옆에 적힌 담당자가 재호 씨였습니다. 내가 겨우 입을 열자 회장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요? 사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보고 올라오는 서류마다 내 눈을 피하는 글씨가 보이더라. 유가족 진정서도 면담 요청도 전부 비서실에서 걸러졌다. 회장님의 손이 팔걸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야 했다. 근데 나는 겁이 났다. 혹시 그 아이가 내버린 딸이 아닐까봐. 내 어머니, 정미란. 그 이름이 방안을 메웠습니다. 나는 그 순간 회장님의 죄와 부회장님의 죄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님은 버렸다. 그리고 평생 도망쳤다. 하지만 재호는 알면서도 밀어냈다. 살려달라고 손을 뻗는 사람을 일부러 외면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욕하던 건 아마 그 차이 때문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묻자 회장님은 천천히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내 죄는 내가 밝힌다. 그리고 재호가 한 일은 그 아이가, 내 어머니가 내가 대신 말해주렴. 그 말은 곧 선택을 나에게 넘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복수와 용서 사이, 가족과 피해자 사이. 하지만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누가 그걸 알고도 막지 않았는지 끝까지 말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회장님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살아갈 이유라면.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의 자리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정부도 잃어버린 피부치도 아니라는 걸. 나는 이 집의 죄를 증언할 사람이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첫 증언은 재호를 향해 곧 시작될 거라는 걸. 공장 사고 서류를 확인한 날부터 시간은 이상하게도 낯설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 보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결국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해 그동안 숨겨두었던 사실들을 꺼내놓으셨습니다. 공장 화재 당시 보고받은 내용, 임원들이 어떻게 책임을 나누어 피하려 했는지, 유가족 민원이 어디에서 막혔는지까지 말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회장 이름은 거듭 언급되었고, 사고 후 실무 총괄과 보상안 조정, 유가족 면담 차단 서류마다 그의 서명이 반복되었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고
결국 부회장 해임과 내부조사, 대외 사과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저택 안은 폭풍 전야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움직였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 귀걸이 사건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CCTV와 출입 기록이 다시 확인되면서 제 방에 귀걸이가 들어가기 전 특정 인물들이 손님방을 들락거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고 증거 조작 가능성이라는 말을 조심스레 입에 올렸습니다. 저는 억울함이 풀린 것보다 이런 방식이 이 집에서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죄책감 아래 눌러두었던 일을 스스로 끌어올려 세상 앞으로 내놓기로 하셨습니다. 융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객석 뒤편에 앉아 단상 위 휠체어를 지켜보았습니다. 공장 화재와 은폐 정황, 불충분했던 보상과 내부 문서에 남은 담당자 이름이 공식적으로 언급될 때마다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모든 것을 잃고 있겠지만 제게 그 장면은 어머니가 평생 삼키고 살던 피를 마침내 토해낸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자신이 버린 딸의 존재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지키지 못했던 아이와 그 아이에게 갚지 못한 사과와 책임, 그리고 그 아이가 남긴 또 다른 생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이름이 처음으로 유가족 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융그룹은 공식 사과와 함께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과 안전 기준 강화, 그리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악기를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돕는 음악 장학 재단 설립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단 이름에는 제 성과 어머니 이름의 한 글자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택의 쓰임새도 바뀌었습니다. 넓은 거실은 작은 연습실 몇 개로 나뉘었고 한쪽에는 낡았지만 아직 쓸 수 있는 악기들이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한때 권력자와 손님들만 드나들던 문은 어색한 표정을 한 아이들을 맞이하는 입구가 되었습니다. 처음 찾아온 아이들은 이 집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서툰 손에 활을 쥐어주며 이곳에서는 틀려도 괜찮고 소리를 내는 순간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느 해질 무렵 연습실의 발자국이 모두 끊긴 뒤 저는 조용히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긴 그림자가 바닥을 가로지르는 시간대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한자리에 앉아 제 손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는 이 집을 처음 흔들었던 자장가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죄책감을 불러오는 선율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던 숨 같은 노래였습니다. 천천히 활을 올리자 어머니의 방과 공장, 굴뚝, 병원 천장과 이 저택의 샹들리에까지 여러 장면이 한 줄 위에서 섞여 흐르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회장님께서도 조심스럽게 또 다른 바이올린을 드셨습니다. 오랫동안 손에서 놓고 지내셨던 악기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음정이 흔들렸지만 그 떨림마저 이 사람의 세월과 죄책감을 닮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두 개의 선율이 겹쳐지면서 끊어졌던 모녀의 시간과 그 뒤를 이은 제 삶이 조용히 이어져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용서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고 빼앗긴 청춘과 잃어버린 세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는 죗값을 치르고 누군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저 역시 상처 위에서라도 다른 길을 만들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연습실은 짧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과도 용서도 다짐도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이 어느 지점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의 가정부로만 살지 않을 것임을, 누군가의 숨겨진 피부치로만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시작된 비극을 제 세대에서만큼은 다른 모양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다짐이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내려앉았습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가고 창밖 하늘은 어두워졌지만 연습실 안에는 아직 따뜻한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삶은 앞으로도 흔들리고 새로운 문제들은 또 생겨나겠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선율을 다시 켜는 한 어머니의 삶도, 제가 지나온 시간도, 이 집이 마침내 마주한 진실도 더 이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